현주야, 미안하지만 나 또 남자 생겼다. 뭐? 그 아저씨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래도 어쩌니 너와 나 둘이 벌어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지. 내 동생들 학비는 감당이나 하겠니? 그건 그렇지만 남 말을 흐릴 수밖에 도리가 없었어요. 우리 아빠요? 휴,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 정말이지 남자 복은 없어요. 아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고 홀몸으로 우리 사남매 키웠으니 말이죠. 그뿐인 줄 아세요? 여자 홀몸으로 사남매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란 것을 알 거예요. 몰라. 아빠가 유산이나 많이 남기고 죽었다면 몰라도. 보상금요? 보상금이라고 쥐꼬리만큼 나온 것, 그 돈으로 3년도 못 버텼어요. 엄마가 놀면서 아빠 보상금 쓴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우리 엄마, 아빠 죽고 장례 치르고 사무 지나자마자 식당에서 허드레지를 하며 돈을 벌어서 망정이지 놀고 썼다면 2년은커녕 1년도 못 버틸 정말이지 쥐꼬리만한 보상금이었지만 엄마가 억척같이 일을 한 덕에 그나마 3년을 버틴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나는 진학반에 들어갔다가 새아빠가 죽자 진학반에서 취업반으로 옮겼는데 만약 제가 진학반에 다니면서 과외나 학원에 다녔다면 정말이지 얼마 버티지 못하였을 거예요. 전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취업반으로 옮겼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어도 표가 안 나는 동생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자 빚만 늘었고 어쩔 방법이 없이 엄마는 새 아빠를 만나 살림을 살기 시작하였죠.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였지만 남자 복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남자 복이 없더군요. 우리 엄마의 경우가 꼭 그래요. 처음 맞은 새 아빠, 참으로 건강하고 착실하고 본인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남매를 정말이지 친자식처럼 생각을 하며 잘해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건강하고 착실하던 분이 1년 후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병원에서 간암 말기란 진단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온 재산 다 까먹고 그 새아빠 역시 불기의 객이 되어서 우리 곁을 떠나지 뭐예요. 그리고 엄마는 또 얼마 안가 새로운 남자 집으로 이사를 가더니 새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았지만 그 새아빠는 지병이 있었고 우리와 살림을 합치고 얼마 안 가서 또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매들은 그러자 엄마 입에서 남자 이야기만 나오면 무서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였지만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동생들 학비며 용돈 등의 뒷바라지에도 엄마와 내가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 엄마의 운명이, 아니 팔자가 어떻기에 남자 셋이나 죽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여 철학관에 몰래 가서 엄마의 사주를 대고 물었습니다. 점쟁이 노인은 엄마의 사주를 찬찬히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제가 고집을 피우며 말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3명의 남자를 잡아먹은 것도 알았고 또 아직 하나를 더 잡아먹어야지 남자복이 트인다고 말을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나 그 점쟁이 영감의 말을 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봄 또 한 명의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새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여름 그 새아빠는 친구들과 해수욕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점쟁이 영감의 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새아빠라고 부르라며 데리고 오거나 우리가 가서 살림을 합친 남자 3명이 엄마 때문에 불기의 객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친아빠 말고는 1년을 제대로 넘긴 남자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 이후 엄마 입에서 다시 남자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긴 남자 하나만 잡아먹어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세상에 남자를 무려 넷이나 불기의 객으로 만든 여자가 어디 감히 남자를 입에 담겠습니까? 엄마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으나 대신 우리 사남매는 새아빠라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아빠라 하고 들어오거나 우리가 들어가 합친 새아빠들 중에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동생들의 학자금을 얻었으려니 당연히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었고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새아빠 눈치를 살피며 생활을 하여야 하였기에 엄마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사남매는 바뀐 새아빠의 비위를 맞추랴 눈치를 살피랴 정말이지 힘들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달이면 달마다
날이면 날마다 학자금 문제로 한숨이 없는 날이 없었지만 눈치를 안 보는 것에 비하면 없어도 마음은 편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많은 사춘기에 친아빠를 여의고 그리고 3명의 새아빠마저 불기의 객이 되는 것을 겪은 저는 정이 그리웠습니다. 더군다나 여상을 졸업한 제가 취직한 곳의 일은 여상을 졸업한 사람에 걸맞는 격리직이나 아니라면 정보처리 자격증까지 가진 저에게 컴퓨터 관련 업무를 맡겨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배치가 된 곳은 현장의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 예전 문교부 명칭을 인적자원부로 바꾼 이유를 알만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서 정치를 하는 양반들은 우리 학생들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철광석이나 석유 같은 물건으로 보고는 인적자원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은 인격체로 보는 더러운 집단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여상 뭐하게 둡니까? 정보고등학교 뭐하게 둡니까? 차라리 여공고등학교 남공고등학교라고 하지 말입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상이고 정보고등학교라고 하면 취업을 의뢰해온 기업체에서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근로복지공단이나 아니면 모집 공고를 붙여서 구하라고 하고 안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의 실업계 고등학교 현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적성인이 공부를 한 학과와는 상관없이 여름방학 전부터 취업일에만 들어오면 쫓아내듯이 보냅니다. 그냥 쫓아내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남은 기간 등록금에다가 앨범 값에 심지어는 동창회비까지 전부를 갖다 바쳐야 실습을 보내줍니다. 그것도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한푼이 아쉬운 마당에 근무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라인에 무거운 부품 상자를 수레에 끌고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아마 친아빠가 살아계시면 비슷한 또래였을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그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습니다. 초보라 일이 밀려 라인 옆에 조립을 미처 못한 것이 쌓인 것을 보면 가만 있지를 못하고 와서 조립을 도와주는 그런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전 아빠처럼 생각을 하였고 그 아저씨도 딸처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아저씨는 내가 조금 배고파하기만 하여도 밖으로 나가 우유와 빵을 사와서 몰래 저에게 주며 먹고 하라며 제 대신 라인에서 조립을 해주기도 하여 우리 라인의 같은 조원 사이에서 저는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조금의 실수를 저질러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 반장에게 꾸중을 듣고 숨어서 울기라도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아저씨는 저에게 와서 다독거리며 기운을 내라고 격려를 해주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몇 번을 타고 졸업까지 하였고 아저씨가 저에게 졸업 축하 선물까지 사주었지만 한 푼이 아쉬워 화장품도 화장품 장사 아줌마가 샘플로 주는 것을 모아 겨우 쓰는 마당에 저로서는 아저씨에게 담배 한 갑 사줄 수 없는 입장이라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지만 좋은 해답은 안 나왔습니다. 아니,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회사 부근의 아주 허름한 집에서 홀로 자취를 하시는 아저씨. 자취집으로 가서 방 청소나 빨래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세탁을 하러 갔더니 괜찮으니 그만두고 놀러가라고 하였지만 돈이 있어야 놀러가지요. 하지만 차마 그 이야기는 아저씨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아저씨 자취집으로 드나들며 청소며 세탁, 나중에는 재료만 사오시거나 사둔 것이 있으면 밑반찬까지 만들어 드리게 되었고 그때는 호칭이 아저씨는 제 이름 수미 앞에 내 딸 수미라고 불렀고 저는 아빠라고 부르는 누가 봐도 질투를 하고 부러워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녀지간이 되었습니다. 또 아저씨 아니 아빠는 자취방의 열쇠도 복사를 해주어 아저씨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일찍 퇴근한 제가 자취방으로 가서 밥을 지어놓고 청소도 하고 집에 오는 것이 보통이었고 아저씨가 방에 있어도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이지 진짜 부녀같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추운 겨울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일요일 밖은 몹시 추웠으나 변변한 털장갑 하나 없고 두툼한 외투 하나 없는 저는 엄마가 식당으로 일을 나가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복 위에 받쳐 입었던 검은 외투를 걸치고
아저씨 아니 아빠의 자취방으로 갔고 들어가자마자 언손을 녹이려고 이불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아빠 아저씨 아니 아빠의 맨살이 차가운 손에 닿았습니다. 아빠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뭐 했어? 하며 이불을 들쳤습니다. 아빠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빠는 팬티도 입지 않고 있었고 또 가랑이 사이에는 물처럼 보였지만 하얀색을 띤 물에 젖은 화장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는 자위를 하는 중이었고 제가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자위를 끝낸 흔적을 치우지 못하고 이불로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외투를 벗어 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청소는 아빠가 자위 흔적을 치우고 나면 하고 먼저 세탁기나 돌리고 설거지나 할 요량으로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수미야.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아저씨 아니 아빠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하였습니다. 전 아무 말도 안 하였습니다. 남자란 다 그래 하며 고개를 숙이더니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빠 남잔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해? 얼굴을 붉히며 묻자. 가끔은 말을 흐렸습니다. 어떤 때? 하고 묻자. 아빠는 입을 봉하였습니다. 아이 언제? 하고 아양을 부리며 다시 묻자. 대답은 안 하고 TV 위를 봤습니다. 이젠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봉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고물 TV 위 조그만 액자 안에는 제가 환하게 웃으며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저씨는 딸이라고 부르는 저희 사진을 보면서 자위를 한다는 말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미안하다 이제 오지 마. 아저씨의 목소리는 아주 힘이 없었습니다. 싫어 아빠 차라리 내가 도와주면 안 돼? 놀랍게도 제 입에서는 무서운 말이 나왔습니다. 뭐? 뭐라고 너 정신 있니? 어서 가 큰일 낼 애다. 하며 저를 방 밖으로 밀어 쫓아내었습니다. 일주일간 아빠와 난 아주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아니 꼭두 새벽같이 저는 아빠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살금살금 문을 열고 들어가 외투를 벗고는 이불을 들쳤습니다. 아저씨는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팬티만 입지 동네일을 입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팬티 차림인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 팬티 차림이었고 그 팬티 가운데는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빠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첫 관계를 가진 후에는 아주 쉬웠습니다. 아빠도 제 몸을 거부 안 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수미야 이러다간 너 더 망가져 안 되겠다. 이제 끝내자. 올 초여름 아빠가 섹스 후에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싫어 아빠만 좋으면 난 어째도 좋아. 하며 강하게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야. 이제 너도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결혼도 해야지. 이제 다시는 오지 마. 하고 말을 하여 저를 섭섭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아빠 말을 듣고 안 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일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아빠나 내가 잔업을 안 하면 저는 무조건 아빠 자취방으로 가서 알몸으로 누웠고 그럼 아빠는 어쩌지도 못하고 올라와 해주었습니다. 수미야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 재혼하기로 했다. 이제 그만 와. 보름 전에 아빠는 마른 하늘에서 청천벽력이라도 떨어지는 듯한 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 정말이야 아빠? 놀라며 묻자. 그래 더 이상 너를 망가뜨릴 순 없잖아.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화를 벌컥 내며 물었습니다. 아니 넌 몰라. 비라인에 부품 운반해주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중신했어.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 아빠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한없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할 뿐 말은 안 하였습니다. 얘들아 안 되겠다. 새아빠 드리련다. 이해해주렴. 일주일 전에 엄마의 입에서 그동안 사라져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새아빠란 말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렴. 둘째 내년이면 대학에 가고 셋째 고2가 되고 막내 중3이 되면 수지 너와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여 벌어도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니?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 하나가 같이 살아만 준다면 자기 수입 전부 너희들 교육비로 내놓겠다고 하니 어쩌겠니? 엄마는 안색 하나 안 변하고 우리 사남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대꾸를 못하였습니다.
내일 토요일이지. 새아빠들 분과 저녁 같이 하기로 하였으니 그렇게 알아. 그게 우리 가족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어쩜까? 동생들 학비가 중요한데. 우리 사남매는 엄마가 말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앗! 식당 안에 들어서서는 전 그만 자지러지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하고 나란히 앉은 사람, 즉 새아빠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빠라고 부르며 저희 순결을 준 그 아저씨였습니다. 아는 사이? 엄마가 저와 아저씨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 라인에서 함께 일해요. 아저씨도 당황하였는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모면을 하였지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날 우리 집으로 살림을 옮긴 아저씨. 아니 새아빠는 저의 눈길을 피하기 급급하고 엄마와는 일부러 더 다정다감하게 행동합니다. 압니다. 아저씨 아니 새아빠가 본인에게서 저를 떼놓으려는 것을. 하지만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또 저와 숱하게 많은 섹스를 한 사이인데 그렇다고 엄마와 천륜을 어기면서까지 엄마 몰래 새아빠에게 안아달라고 할 순 없고 세상에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 시련을 주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